예,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몰락위기 한동훈, 김문수의 SOS. 속셈이 뭘까? 속셈은 뭐 자기 살아남기 위한 것이죠. 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또 윤석열 정부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내란 종식몰이가 지금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특검이 활동 시한이 다가오니 이것을 어떻게 하든 업적을 자기들 나름대로 실적을 남기려고 막 몰아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부뿐이 아니고 이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몰아치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죠. 이미 발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한덕수에 대한 구속심사, 구속실질심사죠.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자, 모레입니다. 모레 오후 1시 30분에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1시 30분 영장 판사가 정재욱인데 서울중앙지법에 정재욱은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었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차피 이것은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했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국정운영의 넘버 2, 그리고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 또 내각을 총괄하는 이 한덕수까지 잡아 넣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 완성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국무위원들 줄 소환해서 또 영장 몇 사람 청구할 겁니다. 이 국무위원들은 그때 이 내란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전부 다 자기들 손으로 의결을 해줬던 인물이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죠. 그때 이재명의 내각이 구성되기 전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그 특검법, 자기들을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그 특검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런 반항도 없어요. 그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그들에게도 부메랑으로 그들을 공격을 할 텐데 이 법안들이 그걸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만이 이 세 개의 특검법이 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뿐 다른 국무위원들은 거의 별다른 말 없이 다 통과시켰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들을 옥죄는 그런 게 된 겁니다. 물론 그 한덕수는 그때는 그 국무회의에 있지 않았죠. 이미 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덕수 그 전 총리가 대선 때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려다가 이 김문수 후보로 그대로 확정이 됐죠. 후보 교체가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안 됐으면은 본인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덕수도 느꼈죠. 국무총리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됐던 거, 민주당의 폭거,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이 탄핵 남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입법해서 정치 폭거를 입법 폭거를 하는 그걸 막기 위한 경고형이 있다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과정을 옆에서 한덕수도 다 지켜봤습니다. 국무총리니까. 그래서 이 헌재에 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 민주당의 이 폭주가 너무 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선 때 본인이 안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도왔어야죠. 그런데 안 나타났습니다. 대선 때 그냥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지원 요새를 하면서 본인이 이재명의 야당이 얼마나 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국민에게 하고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됐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때 이 한덕수 캠프에 갔던 이 사람들, 그전에 이제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부터 한덕수 캠프로 옮겼던 사람들이 거의 업소를 하다시피 선거 도와야 된다고, 김문수 후보 선거 도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바꾸는
그 행태를 하지 못한다고 선거를 도와야 된다고 업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는 그냥 대선 기간 내내 그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칩가다시피 해버렸죠.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선거 지원을 했다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만약에 선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가 이 정권을 못 찾아오면은 정권이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재명에게 넘어가면은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그렇게 업소를 하는데도 선거에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본인이 지금 구속 일부 직전이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럼 그때 정말 이재명 정권의 야당 이재명의 야당이 얼마나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런 것을 전국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은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외면을 했고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뭐 이재명 정권의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금 구속 위기가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한덕수뿐이 아닙니다. 제가 한덕수의 구속 위기를 보고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가령 한동훈 같은 경우도 한동훈도 그때 선거운동을 사실상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본인 개인의 이 나중을 미래를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죠. 어디 가서 뭐 김문수를 막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개인 연설하듯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데 한덕수는 어떻습니까? 그 한동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정치적으로 몰락이 되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때 외면을 했던 홍준표는 지금 완전히 야인으로 돌아서서 이 사사건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이 독설을 풀어놓는데 이제는 언론이 제대로 받아 써주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미아가 돼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저 하와이 가가지고 강간 불구경했던 그 홍준표. 그리고 이 홍준표도 지금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 곧 경찰 소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끝까지 대선을 뛰어서 표를 잠식했던 이준석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 당했죠. 이재명 정권에서 뭔가 좀 이 보복을 당하지 안 하려고 했는지 그런 행동을 보였던 방관자들, 대선의 방관자들을 이나 아니면 어떤 회방을 놨던 정권을 이재명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마다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겨우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속속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탄핵 이후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그들도 지금 이른바 내란 그 몰이에 걸려들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서 그 적어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 1년을 못 넘길 것이다. 그 이야기한 건 신평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일단 전제를 드리죠. 분명히 이것은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신평 변호사가 그때 이 김건희 여사를 적기현을 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 왜곡됐다. 그 입장문까지 냈죠. 본인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마치 김건희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변제를 시켰다는 입장문까지 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평 변호사는 일종의 자기 정치 비슷한 것을 했죠.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것은 좀 잠잠해졌는데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주말에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신평 변호사의 말을 신뢰를 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이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소개를 하겠죠. 그런데 이 말이 뭐 심평 변호사의 진실성이나 이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워낙 요즘 이재명 정권의 하는 행동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가서 뭘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자기는 미국에 가면서 대기업 총수들을 쫙 데리고 갔는데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2차 개정안을 막 통과를 시켜버리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을 자꾸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 지지율이 이재명은 지지율이 생명줄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재명 정권 오래 못 갑니다. 당장 재판 속행이 되면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심평 변호사가 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 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에 본인이 만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제목은 이재명 정권의 불길한 하향세. 뭐 이 내용은 저도 다 분석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재구속되기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평에게 이재명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심평 변호사 이야기는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판단은 아주 냉철한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하향세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지지율이 아직 50% 밑으로 내려앉지는 않았으나 여러 추세로 보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저는 40%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1.2%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하락세로 보면 이번 주에 40%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 더 심각한 게 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원인을 이재명이 지금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어제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의 파국이 이외로 일찍 올지 모른다. 하향의 추세가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국제적 요인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장래를 더 어둡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분석은 저도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이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 부분은 심평 변호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기에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내일 10시쯤에 9시에 국회 도서관에서 마지막 결선 투표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일 완성됩니다. 최고위원 5명, 청년 최고위원까지 5명은 지금 그 선출돼 있죠. 거기에 내일 김문수든 한동훈, 김문수든 장동혁이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자, 지금 핵심 이 마지막 변수가 된 것이 참 아이러니한 점이 지금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일단 한동훈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도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 당의 자산이다. 같이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한동훈은 안 된다. 일단 내부의 적이 또 될 텐데 한동훈을 하면은 내부의 적 한 명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도 우리 당의 자산이다. 장동혁은 내부의 적 한 명이 훨씬 더 위험하다. 선을 긋죠. 자, 이 두 사람 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결선 투표에 갔죠. 결선 투표에 가니까 친한계, 소위 말하는 얼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일단 양쪽이 50%가 안 돼서 결선 투표로 갔기 때문에 가령 조경태를 찍었던 또는 안철수를 찍었던 책임당원이나 여론조사 응답자가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겠죠. 자,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노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문수는 한동훈도 같이 가야 된다. 이제 한동훈 계 쪽의 이 지원을 바라는 그런 스탠스죠. 그런데 장동혁은 아니다. 한동훈은 버리고 가야 된다. 이것은 이 기성 고정 지지층들, 한동훈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 고정 지지층들에게 더 표를 응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김문수 후보도, 저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김문수 후보도 당권을 잡았다고 해서 한동훈을 실제로 뭐 중용을 하거나 공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선거 전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변수가 되도록 한 것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제 대선, 그러니까 결선을 앞두고, 이번에 그 당대표 후보 경선 결선을 앞두고 본인 지지자들에게 최악이 아닌 그 차악이라도 뽑아야 된다. 최악은 뽑지 말고 차악을 뽑아야 된다.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최악은 장동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겠다는. 장동혁은 그전에 친한계였는데 그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까지 했죠. 그런데 이 탄핵 국면에서 장동혁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동훈 쪽에서 볼 때는 배신자가 된 거죠. 한동훈 쪽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장동혁과는 완전히 끊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김문수를 찍어라.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 한동훈이. 자, 여기서 결론은 지금 결과는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왜 이 한동훈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한동훈이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몰락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였는데, 첫째는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았죠. 출마를 하면은 승산이 거의 없으니까. 바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에게 떨어지는데 승산이 없으니까 출마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만에 하나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좌파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할 명분이 안 됩니다. 본인도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마를 하지 않고 대신 조경태를 내세웠는데, 조경태가 어려우니까는 안철수와 단일화하라고 또 한동훈이 막 촉구를 했죠. 그런데 안철수가 안 하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선 그 전당대회 결과에 최고위원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친한계가 밀었던 김건식 후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친한동계가 두 명이라고 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양향자하고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이죠. 그런데 양향자는 탄핵에 찬성을 하긴 했지만은 한동계는 아니죠. 그러면은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중에 한동계는 없는 겁니다. 청년 최고위원이 우재준이 가까스로 됐는데, 그런데 우재준도 한동훈이 공천을 줘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건 맞지만은 우재준도 탄핵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지역구가 되고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한동훈이 건진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반전할 기회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기에 공천을 줄 리도 만마고 새로운 지도부가. 그러니 본인이 이 정치적으로 몰락을 하고 친한계도 사실상 공중분해. 그렇다고 이 어떤 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친한계의 국회의원 중에서 비례대표들이 많이 있죠. 비례대표는 만약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국민의힘을 떠나게 되면, 탈당을 하게 되면 배지가 날아가 버리죠. 비례대표는 그렇습니다. 배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탈당을 하면은.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친한계들도 지금 국민의힘
이 아주 강세 지역의 다 국회의원들인데 거기서 국민의힘을 떠나면은 본인들이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분당해서 창당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동훈이 마지막으로 어떤 당 내에서 약간의 지분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김문수 지지를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황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내일 지켜봐야 되지만은 제 판단에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한동훈에게 구명조를 던져줄지는 않을 것이다. 장동혁은 어차피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과는 결별을 한다. 나가라면 나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동훈의 그 몰락세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